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지난 7월 17일 재연절엔 김영현 법제처장이 저희 법률방송을 찾아 행정기본법 제정 완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본사 방문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 배달 천국입니다. 반면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 바로 배달 노동자인데요. 그런데 이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난 15일 열린 이들 배달 노동자 노조 기자회견 현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법 시행 첫날 노동청 진정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바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낸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불법 공사, 뭐가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1급 발암물질인 성면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철거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법률방송 현장 기획 함께 보시죠.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재헌절인 오늘 법률방송은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한 뉴스 중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은 국가의 행정행위 전반을 관장하고 규율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민법, 상법, 형법 등과 달리 행정행위 관련한 통일된 법안이 없었습니다. 김형현 법제처장이 오늘 법률방송을 찾아 행정기본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행정기본법 제정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을 찾은 김형현 법제처장은 업무 협조 간담회 자리에 앉자마자 행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행정법제의 근본을 수술을 함으로써 법치 행정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정법령은 국민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지만 민사나 형사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입니다. 실제 법제처 분석 결과 2019년 6월 기준 전체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 건이 국가행정 관련한 법령으로 조사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92%로 대한민국 전체 법령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은 행정과 관련한 법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 대한 명문화된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 행정에 장애가 되고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형현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 등의 문제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어 행정 형평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처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정법령은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임에도 법 집행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기본법이 없고 수천 개의 법령이 개별법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사한 제도가 법마다 달리 적용이 되는 등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직권 최소 및 철회의 기준 등이 명시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일단 큰 방향은 국민 권리는 최대한 강화하고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입니다. 큰 틀의 행정 법 집행 원칙을 정립하되 개별법 규정은 최대한 존중해 법 제정에 따른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법제처의 구상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 내에 초안을 도출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 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김형현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하는 행정법제 전체를 혁신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김영현 법제처장의 역점 추진 사업 행정기본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개념과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민사 분야의 경우에는 민법이 있고 네. 형사 분야의 경우에는 형법이 있고 상거래 관련해서는 상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분야의 전체 법 집행 적용을 관장하는 통일된 법안이 있는데요. 네. 이 행정행위 관련해서는 이런 통일된 법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행정행위 관련해서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고 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대집행법 등 행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안은 많은데 네. 이런 민법과 상법에 해당하는 행정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토지보상법 등 이것도 모두 행정행위와 관련된 법안들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전체 법령의 92% 이상이 이 행정 관련한 법령인데 통일된 법안이 없다. 그래서 국민 혼선과 불편이 빚어지고 있어서 네. 이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 저하가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행정을 총괄하는 법령을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제정 취지입니다. 네. 그 행정법령은 우리나라 전체 법령의 92%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나 형사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령에는 기본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심찬 계획인데 취지와 배경은 알겠는데 입법 방향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건데요. 네. 법 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입법 공백 사항 등을 중심으로 규율을 하고 네. 개별법 규정은 존중해서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집행상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네. 또 다른 방향은 국민 권리는 최대한 강화하고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총론은 들어봤는데 강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강론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로써 국민 권리 보호에 중요한 신뢰 보호 원칙과 부당 결부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할 방침입니다. 네. 제정이 추진될 행정법에는 이제 신뢰 보호 원칙이 포함이 되는데 네. 이것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입니다. 네.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청은 인가 허가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네, 뭐 다른 거는 또 어떤 원칙이 있나요? 네, 다음으로는 적극행정의 토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적극행정 원칙을 신설해서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는 건데요. 네. 이 적극행정 원칙은 공무원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네.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 적극행정 운영 규정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네. 이와 함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위반 및 정비에 관한 원칙도 규정할 방침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문으로 넣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자기 완결적 신고 원칙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자기 완결적 신고는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자기 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이제 법률의 수리 여부가 명시된 경우에만 수리하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네. 네, 신고가 접수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간소화해 주겠다는 건데 뭐 다른 게 더 있나요? 네, 행정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선 공무원 및 국민의 혼란을 고려해서 네. 행정법령 개정 시에 국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적극 도입할 방침입니다. 네. 또한 이제 개별법상 공통제도 체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네. 이제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는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정하되 복잡한 절차는 국민 입장에서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처음으로 하는 행정법제 전체를 혁신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김영현 법제처장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불편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기대해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 반, 진 반 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음식 배달앱 광고 카피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 배달 천국인데요.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 바로 배달 노동자들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 얘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 노조인 라이더 유니언의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손해보험협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 코리안리 빌딩 앞입니다. 배달할 땐 우리 기사님, 사고 나면 사장님 등의 피켓을 든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항의성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험을 초래하는 과도한 손해보험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기형적으로 높은 보험료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 유상 운송보험의 보험료가 연간 1,000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웬만한 고급 외제차 보험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20대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1년치 보험료가 1,80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 뭐냐면 20대 라이더가 S사 다이렉트 보험에서 견적을 뺀 보험료입니다. 사실상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요. 실제 라이더 유니온이 지난 5월에서 6월 2달간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93.7%는 실제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 16 이상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없이 그냥 무방비로 배달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2억짜리가 넘는 슈퍼카도 그 보험료를 가입을 하면 그 연간 보험료가 뭐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 정도인데 이 오토바이 그 운행을 하는 라이더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은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거는 뭐 사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안전대책 무방비에,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는 비싼 보험료를 뽑기 위해 과속과 위험 운전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사고가 나도 배달을 의뢰한 회사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본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이른바 배달 대행 공유 경제에 대해 빚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하는 배경입니다. 지금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 배달 시스템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라이더들의 그런 고생과 그리고 플랫폼 업체와 상생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달을 하면서 라이더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라이더분들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륜차 관리와 보험료 부과 시스템 개선과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지켜보던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이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토바이 시민단체는 손해보험협회를 시작으로 주요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국토부 등 이륜차 시스템과 배달용 보험 현실화를 위한 단체 행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오토바이 보험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저희가 그 법률 방송에서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 시리즈를 몇 번 해드렸는데 오토바이 종합보험 실태를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관련 취재를 하면서 제가 직접 300만 원 가량의 네. 오토바이 보험 견적서를 뽑아 적이 네. 있었는데요. 대인과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자 상해 등 통상 자동차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종합보험 네. 기준으로 견적을 뽑아 보니까 네. 384만 5,600원이라는 보험료가 나왔었습니다. 네. 차량 가입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배보다
곱이 더 큰 오토바이 보험료에 대해서 네. 사실상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 거부를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책정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비싸서 못 들은 건 너희가 못 들은 것이지 안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 비싸서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보상 안 해주겠다. 이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이륜차의 종합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배달 대행 오토바이 경우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가입률이 40% 가까이 나왔었는데 일반 오토바이 종합보험 가입률 10%와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오토바이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요. 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이륜차 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네. 올해 초에 5.6%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률이 이제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 가입률보다 더 높은 것은 네.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들이 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배달할 주문도 많고 시간은 또 정해져 있고 이렇다 네. 보니까 무리해서 운전을 또 하게 되고 당연히 사고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자동차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유상 운송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라이더 분들이 보험료 갚는다고 더 위험하게 타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상 운송보험 이거에 가입하면은 사고가 나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민사와 형사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 유상 운송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대물과 대인 피해가 어느 정도 커버되고 네. 형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상대방에게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혔거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12개 중과실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기소돼서 소송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데 네. 변호사비나 형사 합의금 등 이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유상 운송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동차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와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우리가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자기 신체 담보라고 해서 자기가 비록 과실이 많지만 자기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보험에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궁금한 게 오토바이 보험료율, 특히 이런 배달 대행 뭐 배달원의 오토바이 이 보험료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보험연구원이 배달원 업무상 재해 위험과 자동차 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네. 2014년에서 2018년 기준 동안 이륜자동차 사고 건수는 연평균 6.3% 증가했습니다. 네. 치사율은 2.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7%에 비해 높았습니다. 네. 보험연구원은 이륜차 사고의 전체 사상자 중 18.8%는 배상 능력은 물론 피해 복구 자력이 부족한 20세 이하 운전자들에게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 관련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와 청소년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사고가 나면 비용 지출이 높으니까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네. 가능하면 안 받고 싶으니까 의도적으로 또 더 높게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인이 더해져서 오토바이, 특히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가 높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뭐 대안이 뭐 없을까요? 네, 일단 중국집 배달원처럼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전자는 종업원이나 근로자가 아닌 네. 이제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네. 사고에 따른 위험과 비용 부담을 온전히 운전자가 떠맡는 구조인데요.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제 오토바이 면허와 정비, 교육 등 이륜차 관리 시스템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법 제도 정비, 안전 배달료 도입 등 업계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공유경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배달 노동자도 좀 같이 살자는 건데요. 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토바이는 죄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의 문제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우리 시스템적으로 그 라이더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안전교육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가? 뭐 어쨌든 좀 같이 먹고 살자는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노동청 진정 1호 사건이 법 시행 첫날인 오늘 나왔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낸 진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넥타이를 맨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스튜디오 카메라가 아닌 거리의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MBC가 자신들을 상대로 불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MBC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내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달 가까이 일을 하나도 못하고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내 돈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으려니 오히려 더 민망하고 2016년에서 2017년 MBC 노조 파업을 전후해 입사한 이들은 현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에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진정을 냈고 서울진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고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이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하는 판결과 함께 이들을 출근시키라는 가처분 결정을 아울러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부터 MBC 상암동 사옥으로 출근했는데 회사가 이번엔 이들을 사실상 아나운서국에서 격리한 뒤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상암동 사옥 9층에 있는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허울뿐인 아나운서 2국이라는 명목으로 사무실도 아닌 탕비실에 자신들을 격리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내 인트라넷 접속도 차단하는 등 자신들을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국장, 부장, 선배, 후배 아무도 없는 우리만의 아나운서국. MBC 창사 최초로 아나운서 2국이 생긴 웃지 못할 상황.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하거나 집단 따돌림 등을 금지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른바 대한언론을 매진하며 언론 민주화와 노조 탄압 철폐를 외쳐왔던 최승호 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 이들의 성토입니다. 아주 유감스럽게도 지난 정권 아주 악랄한 노조 파괴 그런 데서 발견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요. 창고 같은 방에 가둬두고 일을 안 주고 전산만 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촛불혁명에 세웠다고 하는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파업하는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입사했으니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 동참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와 대상이 달라졌을 뿐 인권 침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의 MBC나 지금의 MBC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파업 때 선배들을 대신해서 방송을 했던 소위 적폐 아나운서라는 그런 단어들을 댓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괴롭힘입니다. 지금 MBC가 그 똑같은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와 관련 입장을 묻는 법률방송 질의의 MBC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가 1심에서 패소한 근로자 지위 보전 소송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 MBC는 당분간 송사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MBC 기자회견 보니까 아나운서들 일은 안 시키면서 월급은 뭐 꼬박꼬박 준다고 했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6조는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격리와 업무 배제, 왕따,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에서의 차별, 네. 그리고 이를 거의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 것, 집단 따돌림 등을 적시하며 MBC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격리된 것은 비단 공간만이 아닙니다. 전산망도 차단됐습니다. 회사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 사내 포털에 우리 아나운서들에 대한 방침을 공지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글을 아직도 볼 수조차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는 받지만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온종일 책상에 앉아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공영방송의 의무를 외쳐온 문화방송은 판결문에 쓰인 근로자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나 괴롭힘 뭐 이런 게 다분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네. 직장 내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갖춰질 때 괴롭힘이라고 인정됩니다. 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나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도 인정되는데요. 네. 네. 온라인도 인정이 된다는 건데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그러면? 네, 지위의 우위라는 것은 이제 네. 회사 내 직위나 직급 체계상 수직 관계가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지위의 우위는 네.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회사 내 직급, 직위상 우위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관계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네. 그리고 나이,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네. 그리고 근속 연수, 전문 지식, 노조 가입 여부, 감사나 인사부서 같은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사례 유형별로 보면은 폭언, 폭행, 모욕, 명예훼손, 부당 업무 지시, 따돌림, 차별, 강요 등으로 나뉩니다. 네. 이건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어떤 게 있나요? 네, 가장 흔한 걸로는 퇴근 네. 후에 늦은 저녁이나 출근 네. 전인, 이른 아침에 카톡 등을 통해서 네. 업무를 닥달하거나 재촉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인데요. 네.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업무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또 너무 안 시키는 것, 이것도 다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뭐 술 강요나 여자 속이 압박 이런 거는 뭐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업무가 밀렸거나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을 때는 상사 입장에서는 조금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네, 무조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지시가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추행에 대한 대법 판결을 준거로 삼게 되면 될 것 같은데 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제3자가 봤을 때도 성적인 수치심이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성추행이 인정되는데 네. 이 직장 내 괴롭힘도 평범한 제3자가 봐도 저건 너무한다,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가 되면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뭐 그런 걸 목격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직장 내 인사팀이 있다면 인사팀에 하면 되고 네. 보충 처리팀이 있다면 그곳에 하면 됩니다. 네. 신고 주체는 괴롭힘을 당한 본인, 나아가서 이를 발견한 제3자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는 즉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이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네. 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뭐 그렇고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는 모양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첫 입법이니만큼 처벌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율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 것 같은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의한 한정혜 의원은 네.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서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해 개정안을 지난 2월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뭐 법안은 발의가 됐고 상식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서 리벤지 포르노 관련한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국내 한 유명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황당한 몰카 대처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현장 리포트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인 서울 용산의 아이파크몰입니다. 토요일인 지난 13일 오전 영화를 보기 위해 아이파크몰을 찾은 28살 여성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닌 분명 여성 전용 화장실인데 옆 칸에서 남성의 음성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A씨는 곧장 화장실을 나와 옆칸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안에선 꿈쩍도 하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미화원을 통해 쇼핑몰 보안 직원을 불렀습니다. 보안 직원이 도착한 지 얼마 뒤 화장실에선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잠겨있던 문을 열고 나와 손까지 씻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 보안 직원은 왜 들어왔냐는 몇 마디만 묻고 인적사항 확인은 물론 휴대폰에 화장실 몰카가 찍혔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준 겁니다.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무대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이게 뭐 아니다, 뭐 같아부터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추후 업체 측에서 미화원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해보니 이 남성은 사단이 벌어지기 1시간도 더 전에 이미 문제의 화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몰카를 찍으러 들어간 정황이 뚜렷한데 찍힌 게 있는지 휴대폰도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겁니다. 뭐 개인의 문제다, 뭐 보안 전체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에 뭐 사건은 발생을 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뭐 노력하는 부분. 아이파크몰 측은 해당 보안 직원에 대해 일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몰카 피해 신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전면 재점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몰카 등 성범죄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침입했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성폭력 처벌 특례법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용산 아이파크몰 여성 화장실에서 남성이 나온 얘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앞서 관련 내용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남성이 어떤 목적에서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실수로 다른 성의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범죄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이른바 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화장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 들어간 것은 어떤 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아이파크몰 남성처럼 여성 화장실에 있다가 걸려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유유히 사라져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크게 두 가지의 제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인데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든 마트든 물건을 사기 위한 이런 구매 목적으로 들른 경우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을 가장해서 물건을 훔치거나 이제 걸렸다면 절도나 절도 미수와 함께 주거침입죄도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 구매 목적과 달리 해당 공용 건축물에 다른 목적으로 침입했기 때문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몰카 목적으로 아이파크몰에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의 침입이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은 남성이 이제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무른 게 입증이 된다면 이제 몰카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신림동 CCTV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들어가게 하는 거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 하면 고의범이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간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고
주거 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다른 죄목은 또 뭐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만일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면 당연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몰카를 찍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같은 법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시간 이상 여성 화장실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 정상적 행위로 보기 힘든 만큼 이 남성은 주거침입죄와 성폭력 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남성을 그냥 보낸 보안 직원은 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안 직원에 대해서 이제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방조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사한 행위가 없어서 사회적 비판이나 비난과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법적으로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이제 도의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몰카를 찍은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보안 직원이나 쇼핑몰 업체 대표에 대해서 관리 책임 등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냥 범인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과실이 좀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네, 앞서 이제 회사 반응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사건 관련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굴지 쇼핑몰인데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법률방송 질의에 이제 아이파크몰 측은 법적 문제는 경찰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뭐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즉각적으로 뭐 조치를 뭐 바로 내리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김성준 전 SBS 앵커도 그렇고 이 몰카 촬영 범죄, 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최대 징역 5년이면은 처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법 규정과 실제 선고가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몰카범에 대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5.3%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초범이라고 풀어주고 반성한다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계와 법조계 내부에서는 몰카범죄 양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렇게 몰카를 찍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로투데이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통상 성폭력 처벌법상 리벤지 포르노 유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처럼 유포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협박용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해도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해자 당사자 입장에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엄마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낸 20대 러시아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해당 판결문을 제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29살 이모 씨는 사귀던 20대 러시아 남성 G 씨로부터 2018년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메일에는 자신과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화면이 첨부돼 있던 겁니다. 다시 사귀어달라는 결별한 전 남자친구의 끈질긴 요청을 거부하자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에 이 씨는 이런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황당한 그 자체였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성관계 동영상을 당사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전송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어디 해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라며
마치 그러게 왜 외국 남자와 그랬냐는 식으로 이 씨를 힐난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황망한 와중에도 이 씨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급기야 이 씨의 친구와 어머니에게까지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곧 러시아로 간다. 이 씨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패륜적이고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이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러시아 전 남자친구는 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쥐 씨는 결국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 및 주거침입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실제 그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이나 지인에게 보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쥐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발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쥐 씨는 이날 법원 판결로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건과 같은 동네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관련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해서 국회엔 이른바 주거침입 강력처벌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목소리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남성 목소리 녹음 내려받기가 유행 아닌 유행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 가드입니다. 누구세요? 좀 그냥 가세요. 자기가 좀 받아줘. 문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이른바 택배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물은 공구, 이름은 이막춘, 두진배, 왕용포 등 무시무시한 이름들을 쓰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일상적인 공포감을 반영한 웃을 수만은 없는 씁쓸한 세태입니다. 여자 혼자 살기 때문에 함부로 침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집안에서조차도 자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불안이 최근에 나오는 이제 주거 침입 문제라든지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 침입 전체 성폭력 총 305건 가운데 강간은 105건으로 전체 주거 침입 성범죄 사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17년 전체 성범죄 가운데 강간 사건 비율은 21% 정도입니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5건 가운데 1건이 강간인 반면 주거침입 성범죄의 경우 3건 가운데 1건이 강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면 피해 여성에겐 평생의 악몽으로 남을 강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이나 특히 주거침입 미수가 적용되는데 솜방망이와 같이 처벌이 미약한 현실입니다. 주거침입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경우는 크게 두 경우입니다. 이른바 면식범에 의한 소행, 사귀다 헤어진 남자나 사귀어달라고 쫓아다니는 안면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입니다. 스토킹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우인데 현행 스토킹 처벌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토킹을 따로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고 폭행이나 강간 등 별도의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노상방뇨나 장난전화처럼 통상 단순 경범죄로 최대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너무 약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경범죄라 하더라도 저는 그 벌금 액수 자체는 좀 상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에 스토킹 자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모두 7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법안은 전부 소관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괴롭힘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토킹은 단독으로 처벌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스토킹의 엄중함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주거침입 강간의 경우는 신림동 강간미수 CCTV처럼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뿐입니다. 특히 주거침입 미수의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어제 주거침입 강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 목적 주거침입이 명백한 경우 미수범을 포함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해 미수범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옛날 주거침입하고 지금 주거침입하고는 그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정도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그런 주거침입을 그냥 단순한 주거침입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택배 배달 등 특정 상황에서 남성의 음성이 보이스가드라는 이름으로 횡행할 정도로 1인 가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삼성물산의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불법 해상 오염 공사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가 더 있습니다. 이번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을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철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문제나 논란의 소지 없이 공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법률방송 현장기획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부지에 포함된 땅입니다. 원래는 어민들이 치어들을 키우고 방류하는 육상 양식장이 있던 곳입니다. 화력발전소 공사를 위한 철거가 한창인데 부서져 있는 석재 자재와 폐목재, 철제 구조물 등 여기저기 건물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쌓여 있는 건물 폐자재 사이로 이곳저곳 성면 슬레이트가 눈에 띕니다. 성면은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 악성 종양을 유발할 수 있어 WHO,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인 만큼 성면 해체나 철거 공사는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주변에 방진막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성면 철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강릉시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그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인 화력발전소 삼성물산의 해양고용 공사에 대해서 화력발전소 공사는 산자부 소관이라며 산자부의 책임을 떠넘겼던 강릉시는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입장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성면 작업 자체가 어쨌든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해체 제거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기본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그렇다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갖고 제가.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고용노동부는 건강 위협 등 주민들의 우려와는 동떨어진 작업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동문서답의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속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성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고 작업하도록 이제 관리를 계속해서. 성면은 노동부 말대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발암물질입니다. 성면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따로 폐기해야 하고 일반 건축 폐자재와 함께 폐기하는 건 엄연한 관련법 위반입니다. 성면은 시군에서 지정된 폐기물 업체가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강릉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업체 측이 적법한 공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철거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면이 포함된 양식장 철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환경단체와 그리고 강릉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함께 1차로 이제 동부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파쇄석 사용이라든가 그리고 석회석 사용 그리고 이제 오탁 방지물 등에서 이제 불법 공사한 것들이 추가로 고발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두고 있는 안인화력발전소 시행사 에코파워는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불법으로 파쇄석을 바다에 투하해도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오염 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도 불법 성면 철거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도 왜 관할 강릉시와 소관 정부부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대공과 선거, 노동, 학원 사건을 전담하며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위세를 부렸던 검찰, 공안부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검찰 공안부 폐지와 업무 조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0년 전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1999년 6월 7일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기자들과 낮술을 거나하게 한 뒤 한 해 전인 1998년 11월 있었던 조폐공사 파업은 자기들이 유도한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폭탄주 끝에 나온 폭탄 발언. 당일 대전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 나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취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기자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당시 보도된 워딩을 복기해보면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내 고교 후배인 조폐공사 사장과 논의한 뒤 했다. 이 같은 계획을 공안부에서 만들어 총장에게 보고했다. 공기업 파업이 일어나면 검찰이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는데 노조가 너무 쉽게 무너져 싱겁게 끝났다는 것이 당시 대검 공안부장의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노조가 어떻게 된다,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 전범을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 규모와 파급력이 작은 조폐공사를 골라 파업을 유도했다는 발언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진 부장은 취중에 농담으로 후일담을 얘기한 것뿐이라고 수습하려 했지만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순 없었습니다. 이 여파로 취임 8일 된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날아갔고 헌정사상 초유의 특별검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검찰총장 부인 올로비 진상규명 특검입니다. 현직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이 이야기엔 당시 무소불위 검찰 공안의 위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후일담이 있습니다. 당시 특검부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김영태 변호사의 비망록에 따르면 조폐공사 파업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해오자 대전지검 검사 2과 공안부 직원 5명 등 7명이 김영태 특검보방에 우르르 몰려와 가져간 자료 다 도로 내놓으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특검보는 피의자들이 검사에게 압수된 물건 돌려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도둑이 검사 보고 압수품 돌려달라고 하며 저항했지만 검사들은 기어이 자료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태 특검보는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 이게 무슨 반민특위 꼴이냐고 항의했지만 항의는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압수서리를 뺏긴 다음날 김 특검보는 검사를 수사하는 것이니 검찰 출신 인사들은 특검 사건에서 빼자고 검사장 출신 강원일 특검에 제안했다가 그 자신이 수사권을 뺏기고 특검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
김영태 변호사의 고백입니다. 진형구 부장은 이미 자백을 했고 수사 기록엔 증거가 넘쳤다. 그런데 결론은 걸작이었다. 조폐공사 사장 단독 책임. 특검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도로 검찰에 넘겨버렸다. 김영태 변호사의 말입니다. 불과 10년 전 안짝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 검찰 공안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검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무엇을 기획한다는 것인지 그 이름부터 음습하기 그지없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대검 공안 1에서 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간판을 바꿔답니다. 일선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바뀝니다. 유일하게 공안이라는 이름이 남은 대검 공안수사지원과는 대공, 테러,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으로 명시해 코에 걸면 코골이식 수사를 못하도록 딱 선을 그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안 정세분석, 노동 정세분석, 이런 정세분석 업무는 검찰이 더 이상 하지 않고 대학이나 사회, 종교단체 관련 사건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공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는 검찰이 진정한 공안, 공공의 안녕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길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